잘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 끔찍한 말씀을 드렸더니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이거보다 더 끔찍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그 사람 죽이는 수법을 보니까 그냥 한 13살, 14살 먹은 그 아이들이 그 경찰서장 부인 이런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그 머리에다 못을 박아서 죽였대요. 그래서 킬링필드 박물관에 가면 이제 해골들이 쭉 있는데 다 이제 처형당한 사람들이죠. 두개골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깨져서. 그게 공산당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주 4.3 폭동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주가 계속 폭동이 일어나니까 제주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중에서 1계대대를 배에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진압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우선 제주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지구 2대 사령관, 1대 사령관은 이현상이라는 친구고, 김달삼이라는 친구고, 여기 이제 이덕구라고 두 번째 사령관인데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은 모습입니다. 우리 문제를 들여다볼 때 자꾸 이제 우리 안쪽만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여러 가지 사료들을 찾아내면 아주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제주 4.3은 이 세계 전략,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세계 전략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7년 3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봉쇄 전략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꾸 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수출을 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공산화를 시키고 동유럽에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동독,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다 공산화를 시키고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리스하고 터키까지를 공산화하려고 그쪽에다가 무기 대주고 자금 대주고 공산 진영을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전 지구가 다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소련이 우리 동맹국이었는데 이제부터 너는 우리의 적이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단 한 발이라도 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건드리거나 공산주의를 수출하면 우리가 가서 틀어막겠어. 봉쇄 전략을 선언한 겁니다. 그 봉쇄 전략을 뚫고 나온 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6.25 남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뚫고 나오면 우리가 가서 틀어막겠어 라고 선언을 한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미국이 재빨리 참전을 해서 이 공산군을 격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이 그 공산주의 봉쇄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럽 지역에 이 전력을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소련은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하겠다. 그래서 아시아를 공산화하는 전략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즈다노프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즈다노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미국 너희들은 그럼 유럽에다가 집중을 해라. 그런 사이에 우리는 아시아를 공산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즈다노프 독트린입니다. 1948년 그러니까 제주 4.3이 48년 4월 3일 날 일어난 일인데 바로 그해 2월 19일부터 인도 캘커타에서 동남아 청년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이거는 뭐 동남아 청년대라고 이름은 걸었지만 사실은 소련 공산당이 아시아 각국의 공산주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비밀 지령을 내린 회의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월맹,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버마,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말라야 이런 공산주의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당시에 383 이북 지역의 북한은 아직 정식으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옵저버 형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의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캘커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캘커타 회의에 참석을 했던 8개 나라에서 일제히 공산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주 4.3 사건에 무슨 인민항쟁이고 나발이고 그런 얘기 해봤자 이런 증거물들이 다 있어요. 캘커타 회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주 4.3 사건하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명백히 뭔가에 소련에 아까 제가 대구 폭동은 스탈린이 박헌영이하고 김일성 불러가지고 박헌영에게 신선술 지시한 것이 대구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 4.3하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결국은 이 캘커타 회의에서 뭔가 지령이 내렸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 대구 폭동은 그 스티코프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물을 적나라하게 이제 우리가 입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인도 캘커타 회의에서 무슨 지령이 내려왔는지를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발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폭동 자금은 어디서 되고 뭐 구호도 만들어주고 하는 증거물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사료로 이게 밝혀지질 않아서 혹시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1948년 2월 달에 열린 이 캘커타 회의를 한번 열심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가 하나쯤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좌익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부터 이제 남쪽 지역에서 우리 국군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쭉 진행이 될 때 그 국군의 모체가 되는 뭐 조선 국방경비대라든지 이런 데에 좌익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미 군정은 뭐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군대 입대한다고 그러면은 뭐 얘가 좌익인지 뭔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서 빨갱이 짓을 하다가 경찰이 체포하려고 그러면은 재빨리 국방병기대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손을 못 대요. 그래가지고 이 국방경비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 국군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좌익의 온상이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라는 것은 요게 그 후에 육군사관학교로 그 개편이 돼요. 요 조선경비사관학교의 3기생 중에 유독 좌익이 많았습니다. 3기생. 예를 들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김지회 뭐 이런 친구들이 다 3기 출신들입니다. 3기생 임관자가 281명인데 281명 중에 258명이 좌익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 60명이 숙군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기는 그야말로 우리 국군의 이 좌익화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기수입니다. 김지회, 홍순석 같은 이 친구들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그 부대의 그 좌익 두목이었거든요. 이렇게 군에 자꾸만 이제 이 좌익계들이 침투해가지고 이게 막 붉게 물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5기생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월남을 한 서북청년단들 출신을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군사관학교 5기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을 일으키잖아요. 5.16을 일으킬 때 실제 병력을 동원한 사람들은 전부 육사 5기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월남을 해서 서북청년단으로 들어가서 빨갱이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서북청년단 출신들이에요. 여기에 맞서서 남로당은 1947년 7월 7일 날 당중앙에다가 군사부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군 안에 남로당 조직을 대거 포섭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 침투시킨 이 남로당 요원들이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은 폭동 반란을 일으켜서 이 군을 접수해서 완전히 적색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주 4.3의 진짜 이유는 뭐냐? 그때 박헌영이가 미 군정이 체포령을 내리니까 월북을 하거든요. 월북을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일으키도록 야 우리 남한에 이 남로당 세력이 이렇게 막강하게 건재하고 있어. 그래 김일성 너는 안심하고 침략을 해. 그러면 우리가 남로당 20만 세력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그냥 접수를 해버릴 테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주도를 콕 집어가지고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1948년 1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서서 찬성을 했던 이 김구 선생이 갑자기 2월 달에 휙 돌아서 가지고 나는 단독 선거하는데 반대하고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 시절에 이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돼 가지고 북한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유엔에서 그러면은 유엔의 총선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도 선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니까 이 재헌의원 선거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무장폭동 장소로 제주도를 정했는데 제주도로 정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박갑동 씨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제주도를 폭동 장소로 택한 이유는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공산당 선전선동으로 도민 사상이 붉게 기울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폭동을 진행을 했느냐? 남로당 중앙당이 제주도위원회에다가 이재복하고 조경순이라는 이 조직책을 파견을 해서 야 폭동을 일으켜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을 내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폭동을 일으켜야 돼 말아야 돼 하고 회의를 해서 표결 끝에 폭동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 문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사정이 어땠느냐? 제주도는 남로당 가입자가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일 정도로 제주도민이 약 25만 명이었는데 6만 명이면은 엄청나죠? 지금 현재 제주도 인구가 아마 64만인가 이런 정도인데 그 당시 25만이었는데 그 중에 6, 7만 명이 남로당에 가입을 했대요. 존 메릴이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존 메릴은 미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학자가 된 사람인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해방 후에 제주도민의 80%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남로당 지지자였대요. 그리고 도지사 박경훈이 인민투쟁위원장, 제주읍장이 부위원장, 면장이 투쟁위원 이런 식으로 제주도는 거의 인민공화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섬이라는 이 고립된 지역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공산당이 되면은 그 일대가 다 그냥 공산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조선시대에서부터 이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게 피해만 당했다라고 하는 이 피해의식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똘똘 뭉치는 그거를 이제 제주도 말로 괜당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그 제주도 그 본토 사람하고 육지 사람하고를 굉장히 심하게 차별을 합니다. 이런 그 어떤 배타적인 의식이 결국 그 제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거죠. 자, 제주 4.3도 이게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좌익들이 우리가 제주도에서 폭동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상세하게 보고서로 작성을 했어요. 이걸 아마 김달삼이가 작성을 해서 나중에 김달삼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에 가가지고 제주도 투쟁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투쟁보고서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걸 봐가지고 아마 김달삼이가 작성을 했는데 그 아지트를 경찰이 습격을 해가지고 노획한 문서입니다. 이 자료도 페렌마이크 자료실에다가 이걸 띄워놨어요. 필요하신 분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보세요. 남로당 제주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노획한 이 자료에 의하면은 48년 3월 15일 북제주군 조천면 신천리에서 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남로당 당 중앙에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장시간 회의를 한 다음에 13대 7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자기들이 만든 문건에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조직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둘째,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전도민을 총벌기시키는 무장반격전을 기획하기로 13대 7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무슨 항쟁? 뭐가 항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롭죠, 우리 보면. 당시 제주도 모슬포에 제9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제9연대. 근데 이 9연대의 거의 태반이 남로당계 좌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로당 9연대 안에 하여간 이 조선경비사랑 3기가 문제인데, 이 3기 출신인 문상길이라는 중위가 남로당의 조직책 두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무기하고 탄약을 빼돌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이 빨치산들이 조직한 이 부대들 무기를 빼돌려가지고 한라산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남로당 중앙당은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을 제주도로 보내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령을 했고, 그 지령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열어서 13대 7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결의를 했고, 그 결의에 의해서 1948년 4월 3일 드디어 이제 경찰서를 습격을 함으로 인해서 4.3 폭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날 민간인 55명이 피살되고 21명을 납치를 했고 건물방화 45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애월면 신임지사장 문익도 경감이 머리를 톱으로 잘렸습니다. 고일수 순경은 칼로 난도질 당한 후 목이 잘렸습니다. 함덕지서 지사장 강봉현은 죽창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피해자들은 다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요.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인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일어나기 위해서 재헌의원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재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폭동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 반란을 그러면은 구경만 해야 됩니까?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 해방과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 군정이 경찰 1,700명, 국방경비대 경력 800명을 제주도에 급파해서 토벌전을 전개했는데 그 토벌 과정에서 제주도에서는 누가 빨치산인지 누가 민간인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왜? 25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중에 다 뭐 나의 형제 자매들이 전부 빨치산으로 나갔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얘네들을 보호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왜 발생을 안 했겠습니까? 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야. 그럼 천인공노할 짓이면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폭동 반란을 그럼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더 웃기는 거는요. 재헌의원 선거는 그렇게 반대한 제주도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그 비밀 선거가 있어서 해주 비밀 선거라고 통계에 의하면은 거기에 85%의 찬성표를 던졌대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면 제주도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뭐예요? 참. 아니 이런 증거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50 재헌 선거는 반대를 하고 북한의 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에서 비밀 선거를 했는데 그 비밀 선거를 남한에서 좌익들이 다 했거든요. 거기에는 85%의 제주도민이 참가를 했대요. 그러면 이 제주도는 대한민국이에요? 뭐예요? 북한인민공화국인지. 그 폭동을 일으킨 그 주역인 김달삼, 요 친구가 김달삼인데, 예. 일제시대 때 뭐 소인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민족 그 문제연구소의 기준에 의하면 친일파죠. 근데 얘는 북한에 가가지고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혁명열사령이 딱 그 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일파는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협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산정권 수립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찬성한 놈들은 아무리 민족 반역자질을 해도 다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공산정권 수립에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로 낙인 찍어가지고 역사의 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공산당들이 즐겨 써먹고 있는 친일파 전술이라는 거예요. 김달삼이는 자기가 폭동을 일으켜놓고 북한으로 월북을 하라. 그래서 지령을 받고 제주도를 탈출해서 북한으로 가서 영웅칭호를 받습니다. 6.25가 일어나니까 너 유격대 데리고 내려가. 그래서 유격대 데리고 내려왔다가 강원도 정선에서 우리 토벌대한테 사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국군, 경찰, 그리고 우익 지도자, 가족, 뭐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국군과 경찰, 이런 토벌대들이 토벌하는 과정에서 아니 도대체
이 제주도라는 이 공간 안에 누가 빨치산이고 누가 선량한 민간인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전부 형제자매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경찰의 추적에 쫓기면 일리 숨겨주고 전리 숨겨주고 이러다가 이제 협조하니까 다 잡아다가 또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런 좌익의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을 하고 이 토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이 난리를 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 효과의 원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이게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나쁜 결과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의학으로 어떤 사람이 암이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해서 그 암을 제거를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암이 다른 쪽으로 퍼져 있을 것을 우려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죠.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만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태워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방사선 치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 환자가 그 고통을 당하고 멀쩡한 세포까지 태워 죽이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암이 도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죠. 그러면 이제 이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는데 그 방사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 이 의사에게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문제가 발생했느냐? 히로시마에다가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 조종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히로시마에다가 떨어뜨리면 거기 민간인도 있고 그런데 민간인을 죽이면 내가 아무리 군인이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게 이중 효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사를 설득을 했습니다. 야, 지금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그 히로시마가 아주 일본 내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기 공장도 있고 히로시마에 아주 군부대도 있고 하나의 그 군사도시예요. 그런데 군사도시에 민간인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히로시마를 폭격을 해서 전쟁을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민간인들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자폭탄을 안 터뜨리면 지금 180만 명의 미군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20개월 동안 전투를 더 해야 된다. 그런데 그 20개월 전투하는 동안 180명의 우리 동료와 우리 미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민간인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180만 명을 희생하는 게 낫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민간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낫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종사가 어이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이중 효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그 신생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재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폭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선량한 희생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 토벌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지금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제주 폭동이 아니라 제잠 4.3 항쟁이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잊지 않겠습니다. 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을 구한 그
그 자체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뭐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내다봐야 하고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결국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들은 뭘 했느냐? 나중에 다 토사구팽 당합니다. 김달삼이 북한에 올라가서 야, 너 열심히 투쟁했어. 막 너 잘했어. 그런데 전쟁 나니까 유격대 끌고 와서 죽어. 강원도 정설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4일 날 제주도 빨치산 2대 사령관 이덕구, 저 친구, 저 매달려 있는 저 친구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선전포고를 해요. 이런 인간들을 토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게 국가입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안타깝다고, 잊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참.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고 다시 제주도에서 막 이제 이 4.3 이 잔당들이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막 선전포고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그 정부에서 야,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의 1개 대대를 무장을 시켜서 제주도로 보내서 그 반도들을 토벌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여수 14연대,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안에도 좌익들이 우글우글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에 이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인 김지회, 얘가 일중대장이었고 홍순석이가 순천파견대장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육군총사령부가 여수에 있는 14연대에다가 오늘 20시를 기해서 1개 대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라, 이렇게 전통문을 보냈는데, 이 전통문을 여수 우체국의 남로당원으로 있던 남로당원이 가로채가지고 이걸 남로당에게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14연대에 있는 그 연락책에 연락해서 야, 폭동 일으켜. 그래가지고 일으킨 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14연대 좌익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장교들을 24명을 현장에서 다 쏴 죽이고 14연대가 이제 반란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수 시내로 쳐들어가서 여수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중앙동 광장에 이제 좌익계 인사와 반란군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느냐, 대한민국 정부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혁명가업 6개항을 채택을 해요. 그 혁명가업 6개항 중에 두 번째 항목을 보십시오.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이래요. 네 번째,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민주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주적인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아주 악질적인 토지개혁이죠. 지주로부터 그냥 강제로 뺏는 이런 걸 한대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반란이죠.
그래서 반란군을 토벌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지 64일 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일개 연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붉은 완장을 차고 지금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돼요?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폭동 반란이 아니면 뭐가 폭동 반란이죠? 지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반란이라고도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11구 사건으로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11구 사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이 여기가 이제 여수고 여수 반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천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백운산이고 여기가 지리산이고 나중에 토벌대가 오니까 다 일로 도망가가지고 지리산 빨치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진압군을 보내가지고 진압작전을 실시합니다. 요분이 김백일이라는 사람이고요. 만주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요분이 누구냐? 박정희 그 당시 소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은 이때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남로당의 그 조직책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이 김백일 씨가 만주군관학교 박정희의 선배인데 작전에 관해서는 박정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그래서 작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박정희 소령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는 자기가 남로당원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결국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된 다음에 체포가 되죠.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군인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청년단까지 동원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이 질서를 유지했는데 여기서도 이 반란군들이 뭐 어마어마한 그 끔찍한 학살극을 저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야말로 정말 잔인무도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순천에서 반란군에게 학살당한 양민이 1134명, 행방불명자가 818명, 반란군이 사살된 것은 392명, 포로 1512명. 반란군에게 살해당한 양민은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비극은 결국은 뭐 폭동을 일으킨 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그런데 좌익들이 일으킨 이 끔찍한 살해극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군인들, 우익진영들이 토벌할 과정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비극, 이러면서 반란사건이라는 것도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학살 만행이 벌어지니까 토벌하러 들어간 그 국군들 눈에서 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군인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합법적인 재판 과정 없이 막 동료가 막 저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걸 보고 이제 꼭지가 돌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이 여수 순천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뭐라고 감히 비판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어느 한쪽의 비극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분명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를 하는 폭동 반란마저 폭동 반란이라고 이름을 못하게 하는 이 폭력적인 강제를 강요하냐 이거죠. 존 메리라는 사람도 이
경찰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혐의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정말 이 일이었는데, 여수 순천을 탈환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간신히 10월 27일 이 무렵에,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27일 약 8일 내지 10일간 그 일대에 말하자면 이 공산군들의 해방구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좌익들에 의해서 악질 지주를 처단하고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7.18 경찰을 척결한다면서 그 가족들 혀를 다 잘라서 죽이고 누나를 파내서 죽이고, 그 여수 경찰서장은 그 한쪽 눈을 실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는데, 이 악질 반동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 그러면서 선글라스 벗기고 두 눈을 다 빼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밧줄을 목에다 걸은 다음에 차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비포장 도로를 이게 끊어질 때까지 끌고 다녀서 처형을 했다.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한쪽만 그 희생당한 거죠?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럼 이쪽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우를 해주고 가슴 아파해주고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준다면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혁명 국가입니까? 이 좌익들이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관해서 끝없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반란군이 경찰을 체포 살해한 사실과 관련해서 살해, 처형, 학살 이런 단어는 싹 빼버렸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체포, 처벌, 무력화 이런 용어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경찰이나 군인들, 군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처벌했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찰과 군인이 폭동 반란을 일으킨 그 좌익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면 이건 살해, 처형, 학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뭐라고 써놨느냐? 이 빨갱이 탄생이라는 책에다가 반동적인 우익 인물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은 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실시한 사업이기도 했고 가장 비중을 두어 시행한 일이기도 했다. 체포하고 처벌했대요. 체포 학살한 거를. 그냥 읽으면 야, 그 좌익들은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이었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걸 전부 세탁을 한 겁니다. 또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동분자 색출의 제1차적인 대상은 경찰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을 체포해서 총기 뺏은 다음에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누나를 파내서 차 뒤에 묶어가지고 그 머리를 끊어내는 일을 했다는 것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하고 처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청년단이나 이런 우익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용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봉기 소식을 들은 일부 몰지각한 과격분자들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사람들을 사사로운 보복으로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행위를 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죽은 사람들은 청년단 등에 가입했거나 경찰에 밀접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여도 된다는 뉘앙스로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양측이 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반란 과정에서 그리고 토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일들을 좌익들이 한 것은 굉장히 용어를 순화시켜 놓고 이쪽 그 정당한 진압 명령을 받고 출동한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뭐 학살, 만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 책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대한민국, 이게 정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왜 중요한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그 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명령을 내리는데 그 출동명령을 남로당이 가로채가지고 먼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난리 굿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나중에는 굉장한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첫째로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까지는 좌익 활동, 좌익 혐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산당들을.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1948년 12월 20일 날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을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좌익사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공산당들을 적절하게 소위 말하는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던 좌익계 인사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서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그리고 국민생활을 이어가는 이 테러 활동으로부터 건전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반대로 좌익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법이 그야말로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라 뭐하라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이 마치 악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해대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마나 뭐 이게 무슨 법이 이런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마나죠 뭐. 두 번째로는 군경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다가 학도훅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사시에 우리 청년들도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군사훈련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고 또 학도국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군 병력을 2배 수준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제주 4.3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끝난 이후에 대대적인 그 국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남로당 조직들을 체포하고 하는 이 일을 벌여서 엄청난 숫자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4,796명의 장교와 하사관, 사병이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악질들은 총살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군 수사가 막 진행되어 오니까 좌익들 중에 일부는 탈영을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월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영을 한 그 숫자가 5,568명. 그래서 합치면 1,317명이
좌익이거나 공산 세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순천 반란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국군 안에 침투했던 이 좌익 남로당 계열의 이 좌익들을 싸그리 청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아까 보여드린 요 박정희 소령이 체포가 된 다음에 자, 그 당시만 해도 이 숙군수사팀에서 군내에 들어와 있는 장교 조직 집단 안에 침투한 남로당 좌익 세력의 계보를 몰랐어요. 박정희,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이 무슨 악질 짓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당신 형이 대구폭동 때 경찰청에 맞아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남로당에 가입한 것 같은데, 조직을 불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선처를 하겠다. 박정희가 종이를 주니까 남로당 장교 집단에 들어가 있는 핵심 조직을 다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암호명으로 돼 있는데 이 암호명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가 체포를 하는 현장에 가서 남로당 진짜 조직원을 집어달라.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가서 숙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협력을 해요. 이게 이제 보고가 되고, 그리고 백선엽이라든지 정일권이라든지 요런 김배일 같은 이런 만주군 선배들이 박정희라는 친구가 아주 작전의 귀재니까 이런 인재는 좀 살려줘야 됩니다. 계속 청원을 하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자리에 있었던 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임스 하우스마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국군 창설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숙군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백선엽, 정일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하우스만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서 지금 숙군수사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이 박정희의 이 조직을 다불어서 우리가 핵심부를 일망타진했습니다. 박정희는 죄질로 보면은 그다지 악질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남로당에 가입한 혐의는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군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전향을 한 것이 맞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누가 살려줬냐? 이승만 대통령이 살려준 겁니다. 물론 건의는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면을 시킬 수 있는 권리는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기로 감형을 하고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시키는 선에서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당시 군이 95,000명이었는데요. 95,000명 중에 1317명이 좌익으로 이제 숙청당하거나 탈영을 하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웠느냐? 바로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온 반공정신이 투철한 서북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이 명실상부한 반공군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여순천 반란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6.25를 맞았다면 우리 국군 내부에 침투한 이 좌익분자들이 폭동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국군은 완전히 와해가 돼서 그냥 남침과 동시에 우리 국군은 완전히 해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존 메릴 같은 이런 학자는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반공 군대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축복으로 끝난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 좌익들이 여수에서 반란 사건을 일으켜주는 바람에 우리가 군대에 침투한 이 남로당 좌익 공산당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남로당이나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기분 나쁘니까 반란 사건이나 용어도 못 쓰게 아예 그냥 용어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자국민 토벌 명령에 대한 거부를 과연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버드 대학에 정말 지극한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용어 세탁 차원을 넘어서 특별법 비슷한 걸 제정해서 지금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뭐 몇백억도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남로당과 좌익들의 폭동 반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민간인 학살, 국가 폭력, 독재 정권 연장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좌익이나 이런 전체주의자로부터 친일파니 민족 반역자니 적폐니 이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공산당을 때려잡는데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그 과거를 딛고 얼마나 위대한 반공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력과 북한의 국력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킬 때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80불, 북한은 320불, 무려 4배나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왜 잘 살았느냐? 일본이 북한에다가 남겨놓은 공업시설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 시절에 18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을 기울여서 남한하고 북한의 국력이 정확하게 역전된 시기가 1974년입니다. 지금은 국력이 수천 배가 벌어져 가지고요. 북한이 저게 무슨 국가예요? 그냥 악의 축이지. 북한은 지금 나라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재활입니다. 저게. 그래서 쟤네들은 저 국가 원수를 세습을 하잖아요. 김씨들로. 그럼 조선 왕조 시절에는 이씨 조선이었는데 그 이씨 조선이 김씨 조선으로 바뀐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나라 이름도 조선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부역질을 하고 있어요. 하버드 나오면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같은 하버드를 나왔는데 한 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시고 어떤 분은 우리 역사에 이렇게 오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버드 대학 총장한테 한번 좀 질의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산주의자는 지금 우리 상황하고 한번 잘 연상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의 신조 제10항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양친에 대한 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우리가 과거를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모든 언론과 공영방송과 학자와 정치인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왜곡된 혹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 자기네들 의도대로 조작된 것들만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환상 속이고 환상과 허상으로 지금 아주 범벅이 된 가짜 역사관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인식 기능을 다 고장내켜버렸어요. 요게 조금만 더 가면 전 국민들이 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강제되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잘못된 과거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도 계속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 대해서는 좀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